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제 163회 2부 시작합니다. 네, 저는 개구멍 겸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수장 곽현아고요. 자, 우주 최고의 광고 천재. 하루에 계란을 2개 먹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계란 마니아 선대인 오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은하 경향신문 기자님, 그리고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정상빈 기자님과 잘생긴 정상빈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낙곱살 163회에서는요. 오늘 온 국민을 충격과 불안 그리고 분노에 빠뜨리고 있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1부에서는 주로 이 살충제 계란 파동을 얘기해 봤는데 2부에서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잇따른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축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A4 크기만한 철창에 닭을 가두고 알을 생산하는 공장식 사육 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른바 배터리 케이지 사육으로 불리는데요. 정부는 이런 사육 시스템을 점차 동물복지 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21배나 초과 검출된 산란계 농장입니다. 좁은 철창에 갇힌 닭들이 머리만 내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날개를 펴기도 힘든 환경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다른 산란계 농장입니다. 닭들이 좁은 철창 대신 평평한 사육장을 뛰어다닙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횃대와 아늑한 환경에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장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육장 옆에는 이른바 넓은 닭놀이터, 방사장이 마련되어 있어 닭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닭의 습성을 고려해 사육 환경을 만든 겁니다. 방사에서 키우는 닭들이 흙으로 목욕을 하는 흔적입니다. 흙에 몸을 비비면서 자연스럽게 진드기와 같은 것들을 털어냅니다. 이 농장이 키우는 닭은 모두 8,000수, 사육 면적은 1제곱미터당 서너 마리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료는 토착 미생물과 아마씨 등을 배합해 만듭니다. 깨끗하고 넓은 환경에서 좋은 사료를 먹고 자라는 닭들은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기 때문에 살충제나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먹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동물복지 농장의 이치입니다. 동물복지 상품은 이처럼 가축의 본래 습성에 맞춰 스트레스 없이 키운 경우를 말합니다. 시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아직 점유율은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1.5배 비싼 동물복지 닭고기는 시장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나 판로 개척 등에 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서 소비자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 비용을 낮춰 일반 상품과 가격 격차를 10% 수준으로 낮춘 일부 동물복지 상품은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나기 전에 올 겨울에는 조류독감 파동이 나서 닭들이 엄청나게 살처분을 당하고 계란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계란 한 판에 10,000원이 넘었어요. 네, 외국에서 계란 수입까지 했었는데 자, 요즘은 1년에 몇 번씩 그 구제역이다, 조류독감이다 뭐다 해서 애꿎은 가축들이 대량으로 살처분되고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살처분되는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보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살아있는데 그냥 이렇게 파 묻어버리잖아요. 이거 진짜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로. 네. 기자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끔찍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자꾸 이렇게 또 심해지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계란 한 판에 10,000원이 넘는다고 이제 수입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문제는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135억 개 넘는 이제 계란이 한 해 생산되고 있는데 지난 2분기 통계 보면은 한 판에 이제 생산가가 5,904원이에요. 네. 그리고 도매가는 7,050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농장이 한 알 생산하는데 190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매가가 이제 280원으로 나가는 거죠. 저렴하네요. 네, 되게 그러니까 싸고 많이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싸니까 또 많이 생산해야 되고 농가 네. 입장에선 많이 생산하니까 이제 밀집 사육을 해야 되는 거죠. 공장식 사육이라고 많이 하죠. 이제 그게 한계에 달한 것 같아요. 이제 공장식 사육을 하니까
이제 내성도 없어지고 점점 이제 병 같은 거 생기면 약해지고 대신에 전염병 한 번 돌면 다 그렇죠. 영향을 한꺼번에 미쳐지고. 몰살을 당하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예방한다고 이제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다 살처분을 하게 되고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런 공장식 사육에 문제가 있고 2차적으로는 그런 공장식 사육을 이제 당장 없으면 계란값이라든가 고기값이 너무 뛰잖아요. 네. 이제 공장식 사육을 하더라도 좀 예방 차원으로 지방정부하고 수의사하고 이제 전문 방역업체가 있어서 좀 예방 같은 것을 잘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그게 잘 안 돼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공장식 축산에 관련된 네. 좀 문제점은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네. 언급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번 파동으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게 이겁니다. 사실 네. 비싼 돈 주고 친환경 일부러 사 먹잖아요. 네. 그랬는데 웬걸 친환경 인증받은 공장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뭐냐. 이거 친환경의 배신이다 하고 탄식을 할 정도인데 그러면은 친환경이라고 하는 인증이 도대체 얼마나 허술했길래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역설적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친환경 농가이기 때문에 우리 검사를 받아서 검출이 된 거다. 그리고 이제 전국의 농가로 이제 확산됐고 이제 전국 농가에서는 친환경인 곳과 친환경이 아닌 곳 모두 검출이 됐죠. 친환경이 총 45곳 중에서 8곳이 친환경인가 아마 그래요. 아무튼 그런 친환경의 역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친환경 농장이니까 이제 오히려 검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네. 먼저 검출이 되고 허술하게 관리된다기보다는 이 사실 관리 기준 맞추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농가에서. 근데 네. 기준 자체가 기준이 허술하다. 애초에. 그냥 허술한 게 문제가 아니라 흔히 이제 친환경하면 유기농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천연 퇴비를 사용한다든가 사료에서 천연 사료를 먹인다든가 가장 중요한 이제 무항생제, 네. 항생제를 먹이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래 친환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환경에 그 소비자의 몸에 좋은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환경에 위해가 안 가야 되는데 최종 결과물이 그냥 소비자에게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면 친환경이다. 잘못 전달된 면이 있어요. 네. 네네, 뭐 친환경에 네. 대한 뭐 뚜렷한 기준 그쵸, 이런 네. 것을 좀 잘 몰랐던 네. 부분도 있고, 근데 네. 그 제가 그 기사에서 보니까요, 네. 뭐 농피아 네.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네. 친환경 인증 뭐 이런 네. 부분을 뭐 어떻게 본다면 그 이미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네. 쉽게 주기도 맞아요. 하고 네.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농피아가 이번에 또 불거져 나왔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농피아라고 하면은 이제 농식품부 전 관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농식품부 관리들이 취업할 업체가 이렇게 많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진짜 야, 각 산하 부처별 그러니까 부처 산하별로 정말 농피아가 이렇게 많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정부가 사실 일하는 방식이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계와 이렇게 유착돼 있는 거. 그래서 일반 국민이나 대단 소비자들 관점이 아니라 자꾸 이제 업계와 이렇게 유착돼 있고 더 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많은 경우에. 저는 근데 소비자가 이 일에 완전히 책임이 없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네. 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인증업체가 많이 생겨난 게 좀 길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90년대 이제 농산물 수입 개방하면서 한국 농민 다 죽는다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그럼 친환경 농산물로 경쟁을 해라라고 네. 하다가 이제 2000년대 이제 도입 확산된 게 인증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인증제들을 계속 남발을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산업을 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말씀대로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먹거리 산업 자체를 이렇게 키운 거고 그냥 인증제라는 그렇죠. 제도를 예. 통해서 예. 그렇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맞아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언론도 잘못이 있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무조건 친환경이다, 무농약이다 이러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또 마케팅 과정에서 잘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방송에서 뭐 친환경이 좋대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소비자들은 친환경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럼 친환경 인증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정말 중요한 관리 감독 대신 계속 인증제도만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인증제 남발. 그렇죠. 네. 네네네. 왜냐하면 인증제를 통해서 우리 그 소비자들에게 더 어필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좀 그 시장을 좀 더 불안감을 이용하는 마케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증제가 이렇게 남발이 된 부분이 있다. 그렇죠. 네. 자, 근데요. 이번 파동에서
DDT 계란까지 나와서 충격을 줬습니다. 저 그 DDT라는 게 예. 옛날에 왜 DDT가 뭘로 유명하냐면 예. 우리 한 몇십 년 전에 막 그 애들 이 있잖아요. 이. 기억나요. 저도 이런 당신 세대는 그거 아닐 텐데. 나 이런 너무 좀 올드한데 진짜. 근데 저도 좀 촌에서 자랐잖아요. 약간 촌이 부산이야? 부산이 이제 제2의 도시긴 한데 근데 저 어릴 때 기억난 게 굉장히 꼬맹이 때 이 머리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아요. 젊은이. 이게 좀 머리에 이게 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톡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기자님 모르세요? 예, 제가 80년대에 태어나서 아 진짜 그런 경험이 없구나. 기자님 몇 년생이세요? 저 85년생이요. 저 81년생인데. 그래요? 아니 우리 때만 해도 진짜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이렇게 무릎에 눕혀가지고 눕혀놓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톡톡 이렇게 이를 이제 잡아줬어요. 그 찬빗으로 이렇게 빗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꺼내. 근데 우리 때는 안 했는데 우리 이전 세대는 이 잡으려고 DDT라는 걸 사실은 머리에 뿌렸어. 근데 그거 진짜 위험한 약이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없었죠. 관념이 잘 없었고 그치. 그냥 약을 뿌리면 일단 이 퇴치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더 급했던 거지. 그게 얼마나 독한 약이었니요. 그 뭐 뿌리면 하얗게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참 그 DDT가 뭐 무슨 어디 그 화초 같은데 진드기 잡을 때 막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였는데 참 저희 좀 과거엔 좀 무식했었어요. 네, 좀 잘 몰랐으니까. 사실 이 DDT는 발암물질로 분류가 돼서 이 70년대 말부터 사용이 금지가 됐거든요. 네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근데 이 계란은 친환경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닭을 풀어놓고 건강하게 기르는 동물복지 농장에서 생산해서 생협에서 팔리는 계란이라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해당 농장주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학제품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냥 농장을 접겠다. 농장을 환경재앙의 교육장으로 기증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버렸는데 기자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바로 이 농장 접는 날에 다녀왔어요. 예. 정선배 인턴 기자하고. 그래서 저도 약간 당혹스럽더라고요. 농장의 이미지가 흔히 생각하는 양계장 이미지랑 되게 다르고 그렇다고 친환경 동물복지하는 생각하는 농장하고 되게 달라요. 어떤 분위기였어요? 일단은 친환경 하면 푸르른 초원을 풀어 키울 것 같잖아요. 근데 네. 닭이 막 미친 듯이 이렇게 풀숲에서 지렁이 이렇게 잡아먹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산하면은 너무나 달걀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상과 신실사에서 많이 타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00마리인데 10개 동에 나눠 기르고 있어요. 한 동에 800마리죠. 근데 그러면은 다른 공장식 축산과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뭐 한 마리당 그 공유된 면적 뭐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예,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분은 한 평당 4마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0.25평이라고. 예. 그래도 좀 그렇죠. 돌아다닐 수 예. 있는 그리고 그런 거네요. 예, 한 동이 이렇게 집이 있고 집마다 마당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케이지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가둬 키우는 게 아니라 닭들이 막 그 안에선 돌아다녀요. 네네. 그리고 이제 큰 울타리처럼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밖에 이제 마당에서도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횃대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많이 폴짝폴짝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이 2009년부터 이제 운영이 됐어요. 이제 네. 재래닭 복원을 축산화를 내가 해보겠다라고 이제 농장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DDT는 1979년에 이제 금지가 됐거든요. 네.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경험이 있으세요. 원래 집에서 농사를 지었었고 1982년에 이제 대학교 그것도 축산학과를 가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농사를 좀 잘 지어보겠다 싶었는데 본인이 농약 치다가 이제 손가락 잘리는 사고를 당하고 농사를 접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때 막 우리나라가 북방 외교라 이래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로 많이 가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농장 개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아까 농산물 수입 개방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친환경과 더불어 이제 대안으로 된 게 이제 대형화. 그래서 이제 국내 축산 설비 사업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우리나라와 세계 농업의 첨단 기술 다 아는 분이에요. 네. 이제 그러다가 닭을 키우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뭘 해도 잘 자꾸 죽는 거예요. 재래닭이니까 새로 나온 닭이니까. 예. 그래서 냅둬 버리자. 아무것도 안 해보자니까 오히려 살았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신념이 있어서 친환경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닭들을 그냥 잘 살게 냅둬 보니까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친환경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봤을 때 정말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되게 진짜 이분 말대로 아픈 역사구나. 이게 79년에 DDT 사용이 금지가 됐고 이 농장은 그 전에 뭐 과수원으로 쓰였다는데 이것저것 쓰이다가
2009년부터 다시 양계장이 된 건데 아, 과수원으로 쓰이던 곳을 지금 양계장으로 이제. 그렇죠. 예. 네. 그것도 30년이 더 넘게 지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분은 전혀 농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리고 농약 쓸 일도 없고 닭 진드기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 집 닭들은 이제 진드기 걱정 안 하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진드기 떨고 내는 털어내고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이 얘기는 했어요. 이게 나무가 있는데 닭들이 앉았다 가면 허옇게 뭐가 떨어져 있대요. 어어. 그게 이래요. 아유,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근데 걔네들은 그쵸.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예. 털어낼 수도 있네요. 그 집 닭들은 다 이도 털어내고 그러니까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토양 오염으로 추측하고 있는 거지 솔직히 뭐가 원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야, 근데 만약에 그 농장주 예. 말씀이 맞다면 정말 억울하시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한 번도 진짜 DDT 뭐 쓰지도 않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자연 방목해서 길렀는데, 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DDT가 독한 성분인지 그 반면에 또 알 수 있는 거기도 하네요. 네, 맞다면 뭐 그럴 거예요. 야, 예. 진짜 이게 또 진짜 질긴 DDT. 아, 네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환경 재앙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일 때문에 이제 자기가 손해를 겪은 거잖아요. 네.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지금 하는 일도 후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 좀 인상 깊었어요. 아하, 네. 참 씁쓸합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뜻은 갖고 계신 분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뭔가 이런 철학이나 이런 네. 이거 농장주로서의 뭔가 자신의 소신 이런 게 네. 있으신 분인데, 근데요, 손질 오빠, 이거 과수원 아들 아니에요? 과수원집 아들, 과수원집 아들이에요. 내가 이게 가수원집 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되게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되게 엄청 부잣집 목가적으로 아들. 생각하고 그리고 부잣집 아들로 자꾸 생각을 엄청 해. 부잣집 아들. 근데 이게 나 같은 경우는 뭐 나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포도밭이에요 그냥. 그리고 포도밭 장난 아닌 집 아니에요? 근데 가면 네. 1년에 겨우 몇 천만 원씩 벌어. 그런 겨우 몇 천만 아니 원? 내 말은 포도 가수원 그러면 우리가 뭐 엄청 뭐 여유롭게 일하고 조금 일하면은 되게 많이 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농촌의 현실이라는 건 그냥 포도밭 이렇게 몇천 평을 지어서 그냥 1년 생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생기는 정도예요. 그리고 DDT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과수원에 예전엔 DDT 많이 아니 근데 뿌렸다면서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 가수원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농촌이 진짜 현실도 너무 모르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농촌 현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포도 가수원 딱 그러면 그러니까 하여튼 자꾸 너무 못 가지고 낭만적으로 생각한다고. 네, 거기서 좀 이따 근데 와인만 거기 갖고 가서 가고 막 그런 느낌인데. 아니 그러면 좋죠. 물론 이제 1차 산업이 이른바 이제 6차 산업으로 진화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뭐 하루만 가서 포도 한여름에 포도를 새벽부터 따서 그걸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손질하고 박스에 넣어서 그걸 이렇게 배송하는 과정을 하루만 해봐도 아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알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모르시더라고. 너무 낭만적으로 다가가는 경향이 네, 있네요. 그게 힘들어요 이게 일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보면 이미 이제 70대가 넘으셔서 이제는 뭐 농사를 굉장히 많이 줄이셨는데 그래요? 네, 힘들어서 못 지어요 이게. 네. 그 이야기를 좀 뭐 말 나온 김에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뭐 묻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아니 DDT가 금지됐었지만 금지되기 전에는 과수원에 DDT 많이 뿌리지 않았냐고요. 궁금해서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DDT보다는 사실은 농사 지을 때 농약을 많이 써요 시골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 뭐 예전 비하면 지금은 많이 덜 쓰고 또 이른바 뭐 친환경 농약이다. 근데 나 농약이 친환경 농약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나 잘 되게 모르겠어. 좀 뭔가 좀 아이러니한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친환경 농약. 아 이것도 근데 옛날에는 뭐 청산가리니 뭐 이런 진짜 그런 아니 진짜 맹독성 성분을 사용해서 농약을 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난 농약 치면서 이게 사실은 농민들이 그리고 이게 저 보호장구 잘 안 하고 하거든요. 이게 그분들이- 하면은 왜냐하면 네. 실제로 뭐냐면 이렇게 하면 여름에 막 땀나고 막 힘들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제 막 치는데 사실 뭐 농약 흡입 많이 하죠. 1차 피해는 농민들이 많이 당하겠어요. 네네. 사실 그러니까 축산농가도 나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네, 아까 인증 얘기할 때 막 이제 정부가 남발을 하면서 2000년대 중반에 인증 산업도 많이 늘어났다고 네. 하잖아요. 그때 농약 회사도 마케팅 친환경이 먹힌 데서 네. 그때 친환경 농약을 많이 개발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브랜드가 친환경 농약이지 말을 그대로 어떻게 농약이 친환경이어서 그래도 네. 총을 죽이는 건데. 네. 네. 그래도 예전 네. 비하면 그래도 막 맹독성 물질들은 좀 많이 덜 빼긴 사용하는 덜 것처럼 보이긴 사용해서 이제 하더라고요. 친환경을 넣었네요. 그다음에 말을. 어쨌거나 네. 이 농학 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성 덜하면서
뭐 예를 들면 살충 효과가 뛰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나오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일 수 있냐? 그건 난 모르겠어. 그리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농약을 좀 덜 쓰기도 하고 쓴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예를 들면 포도 같은데 이렇게 하면 포도 봉지 같은 다 싼 상태에서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과거하고 좀 다르긴 해요, 확실히. 확실히 제가 대학교 때 농화를 가봤어요. 아, 네, 농활. 그때 이제 네. 오리쌀 하는 데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리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아, 오리들이 좀 진짜 네. 벌레 좀 먹어줘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일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막 풀 같은 게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농민분은 그냥 민망하니까 아이씨 누가 풀밭에 벼 심어놨어 이런 농담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농약 한 방 치면 농약 치면 끝나거든요. 근데 농약을 안 치고 유기농을 하면은 계속 주기적으로 베어줘야 돼요. 아유,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거꾸로 농약을 안 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예, 없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한 건데 음. 포도나 딸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농약 많이 쳐요?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그냥 입으로 먹는 거잖아요. 사과는 그래도 깎아 먹기라도 하는 건데 그 옷 괜찮은지 궁금해서. 포도 알라리 다 씻어야죠, 그러니까. 난 다 씻어서 먹어. 아 진짜로? 그거 너무 귀찮아서. 근데 우리 아버지 늘 하는 이야기 있어. 뭐요? 나 맨날 농약 흡입하고 평생 나보다 포도 많이 먹은 사람이 없을 텐데 아무 문제 없잖아. 물론 그게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뭐 진짜 뭐 축적된 어떤 부작용이 없지 않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네. 그게 항상 이게 직접 딱 먹는 과일은 네. 좀 이게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팔기 전에 이제 보통 어떤 포도 이쪽 예를 들어서 전체 포도 밭이 있으면 그 중에 포도를 이제 따서 이제 출하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되면 한 일주일 전부터는 농약을 안 친다든지 그러니까 뭐 꼭 일주일마다 치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그 시점에는 농약을 안 친다든지 이런 건 다 하죠.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자, 네, 아까 조류독감이나 구제형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초반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지적이 되는 게 바로 공장식 축산의 폐해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가축들을 가두고 이런 가축들을 생명이 아닌 고기 취급을 하면서 거의 학대 수준의 사육 환경에서 키우니까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아까 나눴었는데요. 축산 환경 실제로 네. 이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지 않죠. 네. 어때요? 사실 이제 밀집 사육하는 양계장 이런 데는 이제 양계장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제 워낙 뭐 전염병 위험도 있고 안 들여보내 주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통화만으로 이제 취재를 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사실 굉장히 안 좋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여기다가 그냥 사람을 한 50명 넣어놓고 바글바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예. 진짜 아니 그 네. 뉴스나 이런 데서 저도 봤거든요. 네. 정말 닭이 딱 그냥 닭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그 케이지예요. 딱 네. 움직일 수도 없고 앞에 먹이통만 쫙 있고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서로 이렇게 쪼을까봐 부리를 자르더라고요. 이 앞부분을. 근데 나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닭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놓고 치킨 먹었지. 그걸 보면서. 아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정말 잔인해. 당신이 잔인하다고. 왜? 닭 안 아니, 먹어? 그걸 딱 보면서 어떻게 그때 바로 치킨을 먹냐. 그때 치킨 뜯고 있었거든. TV를 보면서. 아 진짜 닭 불쌍해 막 이러면서. 이게 참 딜레마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공장식 축산에 굉장히 이제 마음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이제 공장식 축산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항생제, 성장 호르몬 투여였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라라고. 예. 빨리빨리 이제 자라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인체에 미쳐가지고 뭐 13살짜리가 뭐 생리를 한다라든가 이제 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네. 그런 성조숙증을 미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항생제는 굉장히 성장 촉진제 먹이지 마라 이제 화두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산업의 논리로 봤을 때 인간에게 나쁠 건 없는 거죠. 왜 피둥피둥 많이 찌워서 빨리빨리 이제 고기로 만들어야 싸고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싸게 네. 그리고 양도 많이. 네.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됐는데 이제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 같은 게 확 죽게 만들잖아요. 네. 다시 이제 공장식 축산이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지속 불가능하다 이런 걸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이번에 일련의 사태들로 네. 정말 이거 좀 우리가 이 동물 복지도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자, 축산업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되게 목가적이고 네. 약간 낭만적인 그런 뭐 농촌 농장 요런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축산업도 대기업 문제도 있고 독점이니 뭐 수직 계열화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산업 구조가 공장식 축산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팔아야 싸게 많이 팔아야 이제 벌 수 있으니까 이제 공장식 축산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대기업 계열화라는 것은 이제 닭에 좀 많이 되어 있어요. 다른 가축보다도 이제 닭에 우리나라 하림이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87%를 하림에다 납품을 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87%면 거의 뭐 그냥 거의죠. 그러니까 예. 여기서 말한 닭은 육계 고기용 닭인데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아까 이제 농산물 수입 개방 앞두고 그러니까 1886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있었고 1980년대. 1986년. 네네. 네, 맞아. 농산물 수입 개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크게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방향이 두 가지가 제시됐어요. 친환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경쟁력을 키우자와 우리도 외국의 농업들은 굉장히 대형화하고 몸집을 불리자. 기업화하자. 그렇죠. 예. 그래서 후자의 경우는 옛날에 막 저는 이제 모르지만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막 시골에서 닭 잡고 막 그랬잖아요. 시골 장터에서. 네. 이제 사설 도축업체 이제 다 금지하고 도축은 이제 허가받은 데서만 딱 해라. 네. 아. 네, 그 허가받은 데가 이제 하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도매 독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집 치킨을 먹던 하림 닭을 먹고 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기 가공업체 그리고 거기 납품하는 양계장 이런 식으로 이제 하청업체와 대기업이 있듯이 이제 계열 피라미드형 구조가 된 거 계열화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이제 좋은 첨단 시설이 들어오기도 했고 농가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랑 계약하면 좋은 게 꼬박꼬박 수입이 들어온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꾸준히. 네. 네네. 농가는 이제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들어오고 고기나 닭들 한 몇 달에 한 번 이런 식인데 이제 그렇기는 한데 뭐랄까 우리가 계열하면은 그 기업이 양계장의 닭들 다 안전하게 관리해 줄 것 같잖아요. 이번에 네. SPC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닭에서는 검출이 안 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에도 사실 이제 점검은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닭을 안전하게 생산한 설비를 투자해 준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농민이 네네. 알아서 해야 돼요. 네네. 알아서. 네. 그래서 알아서 하려다 보니까 더 이제 기준도 많이 맞추려고 하면 빚도 많이 내야 되고 많이 키우고 그러다 보면 또 공장식 사육하게 되는 거고 네. 이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순환이 되네요. 예. 거기 부분에서도. 예. 아, 네. 아, 참. 그래서 이제 동물복지가 지금 요즘 굉장히 화두입니다. 친환경 얘기도 아까 기자님이 잠깐 하셨는데 네. 친환경하고 동물복지하고 뭐 차이점이 있나요? 되게 중요한 거 여쭤보신 것 예. 같아요. 친환경과 동물복지 전에 동물권과 동물복지 차이가 있어요. 아, 네네. 네. 동물권과 동물복지. 네. 동물권 혹은 이제 동물자유라는 것은 이제 이 동물을 우리의 식량 자원이 아니라 네.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하자는 거고 네. 동물복지는 동물에게 식량 자원으로 보는 시각인데 아니 그래도 얘네가 살아있을 땐 좀 더 안락해야 되지 않느냐 아. 인간을 위해서 고기를 주는데 라는 좀 타협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동물복지 하면은 그 동물의 습성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 네. 농장 그 닭농장 네. 뭐 횟대도 있고 그렇죠. 예. 그나마 타협한 네. 네네네. 닭이라고 한다면 좀 날아다닐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깡충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곳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라고 한다면 돼지는 특히 임신했을 때는 그 볏짚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바닥에 볏짚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좀 이제 현실과 맞게 타협을 하신 건데 충남 홍성에 이제 이도원 씨가 이제 운영하는 농장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공장식 사육이지만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주신대요. 돼지들 시원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동물복지. 그렇죠. 우리나라 동물복지 인증 기준에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분이 이제 자기 돼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쾌적하게 키워서 잡아먹는다. 맞아요. 동물복지 기념이 사실 그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동물 불쌍이라면서 치킨 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참 네. 현실적으로는 이게 진짜 딜레마 같긴 해요.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사실 고기를 먹고 있고 육류가 사실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 모든 분들이 다 채식주의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이제 이 뭐 육류를 소비할 수 있는 이제 생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뭐 전 세계 인구가 얼만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뭐 정말 마당에서 다 풀어서 키운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그죠? 영화 옥자 보셨어요? 아니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옥자 보고 나면 고기 못 먹어. 옥자는 왜 어떤 건데? 그냥 거기 이제 옥자가 이제 그 특별하게 이제 그 DNA 조작된 슈퍼 돼지인데 음.
그 돼지와 보면은 소녀가 굉장히 친밀한 교감을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고 거의 뭐 그냥 형제처럼 지내는데 네. 근데 결국은 그 돼지의 운명은 이제 가축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동물권이 아닌 동물 복지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결국 잡아먹기로 했는데 얘는 이제 엄청 애지중지 길렀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이 동물들이 받는 이제 스트레스 그다음에 그 공장식 네. 축산의 문제점 이런 거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너무 슬퍼. 너무 슬퍼.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너무 슬프고 네. 진짜 한동안 못 먹어요 고기를. 중요한 건 한동안.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는 어. 뭐 마을 잔치 같은 거 하면은 돼지나 소 한 마리씩 잡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직접 거기 마을에서 잡아요. 예. 와 보고 있으면 그거 너 어떻게 해? 아니 이거 방송에서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해머 가지고 알아요. 해먹어가지고 해먹어가지고 여기 이마. 돼지 머리를 때리는데 그게 한 번에 제대로 못 맞추면 돼지가 난리 나잖아. 도망 다니고 막 이제 쫓아다니고 진짜 그거 보면서 어린 마음에 상처 많이 네. 받잖아. 상처 많이 받고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돼지고기 올라오면 맛있게 먹지 또. 아니 사실 맛있게 나 안 먹다가 막 앙탈 부리지. 그러다가 결국 2, 3일 있으면 이거 결국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또 먹어. 맛있으니까 먹을 땐 또. 참. 그래서 동물복지라는 게 이제 쾌적하게 키워서 잡아먹는다 하면 되게 이제 웃길 그런 수가 거. 있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제 우리의 공장식 사육하는 것보다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한 거잖아요. 또 그쵸.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또 친환경은 조금 다른 범주인데요. 네. 친환경을 하려면 아까 그 DDT나 농약 쪽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도 화학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투입하면서 땅도 오염되고 농산물도 오염되고 우리 몸도 이제 나쁜 영향을 받고 이제 네. 이런 것에서 이제 문제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의 핵심은 이제 정말 환경에 땅에 해롭지 않게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를테면은 가축과 밭농사를 같이 지어서 가축의 배설물을 퇴비로 만들어서 이제 화학비료 대신 이제 자연에 뿌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볏짚 같은 거 해가지고 소에게 또 사료로 먹이고 이것이 이제 옥수수 때나 볏짚 같은 걸 그래서 밭농사랑 소의 먹이랑 소의 배설물이 다시 또 밭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순환할 수 있게 네. 만든 게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좀 친환경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개념은 이렇고 대량 생산하려면 어느 정도 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기준치 이하로 저농약 적게. 그래서 친환경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땅에 좋게 그리고 동물 복지는 이제 동물에게 쾌적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여러분 친환경과 동물복지, 동물권의 개념 여러분 차이점 이제 아시겠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동물복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비용이거든요. 네. 이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국은 이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네. 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뭐 동물복지 이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면서 그래 이제 풀어놓고 기르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란 한 알에 1,000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 네. 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분기에 290원이었는데 요새 이제 6,000원 선으로 분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알당 200원이라는 건데 알당 200원 네. 싸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290원에서 200원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네. 예. 소위 지금 동물복지 계란 하면은 750원에서 1,000원 막 이래요. 한 알에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대부분이 동물복지 계란이 아니고 대부분은 공장식 계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복지 계란한테 소수 조금만 생산해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근데 있는데 사실 동물복지 계란 본 적 없거든요. 어디 팔아요? 우리 동네는 없던데 우리 동네 그렇죠. 마트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그 비싼 뭐 예. 유기농 마트 이런 데 파는구나. 아니면 뭐 한살림 이런 데 이제 조합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명한 브랜드로 청리토종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동물복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유기농 닭으로 되게 유명한데 여기서 직거래도 500원이에요. 아, 예.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대부분 공장식 사육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인데 모두가 어떤 뭐 친환경 유기농 동물복지를 한다라면 어떤 분은 생산량 자체가 5분의 1까지 줄어들 거고 그럼 가격이 5배는 뛸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가 네.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사는 계란 말고 우리 네. 초반에 얘기했던 뭐 빵, 네. 뭐 과자 이런 것도 덩달아서 가격이 엄청 오를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야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그래서 네. 제 생각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 사람들이 막 공장식 축산을 잔인하다고 비난하면서 그래 동물복지가 답이야라고 하지만 동물복지는 이제
너무 이루어지기 힘든 꿈이기 때문에 당장은 또 까먹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다가 구제역이 터지고 다시 또 막 비난하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다가 또 조류독감이 생기고 이제 살충제 계란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복지랑 그 공장식 사육 사이에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안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 단계에. 네. 저는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런 중간중간에 어떤 해결책들을 계속 조금씩 이제 투자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고 주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게 있어요. 당장 네. 사태 터질 맞아요. 때는 막 네. 들끓다가 좀 있으면 또 잊는다. 그래가지고 또 뭐 닭 먹고 이제 뭐 네. 계란 먹고 그냥 막 이러다가 이제 또 사건 터지면 뭐 안 먹어 이러다가 또 잊고 참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이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불거진 축산물의 안전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이번 파동으로 축산인들의 피해 굉장히 상당할 것 같습니다. 살충제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 썼다면 잘못된 거지만요. 어떤 농민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의사가 추천해서 썼다. 정부에서 권해서 썼다. 아까 DDT 문제처럼 전혀 몇십 년 전에 이 토양에 있던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원인이 된 거라면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터지면 검사하고 걸리면 영업정지 벌금 때리면서 축산인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손트로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뭔가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근데 아까도 우리가 계속 쭉 이야기해오고 있지만 사실 이게 푸는 방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근데 그걸 모두 동물복지 상태로 이렇게 생산을 하기에는 이제 나중에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걸 소비자들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다 수용을 할까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저는 그래서요, 일단은 우리가 좀 믿고 생산하는 그런 축산 농가들이 늘어나고, 그게 또 한편으로는 생협 같은 조직들이 좀 더 탄탄해지고 이렇게 확산이 되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동물복지 또는 친환경이 조금 더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생산된 그런 축산 달걀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축산 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비하고 조금 더 지불하면서도 소비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넓혀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결국 살충제라는 것이 닭진드기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면 농가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든 뭔가 해결해야 되니까 급한 대로 사실 살충제를 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개개 농가에서 저는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가 좀 더 살충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 닭진드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농가에 좀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개별 농가에만 맡겨놓고 문제가 터지면 아까 초반에 그랬다는 것처럼 이렇게 농가에만 책임을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문제는 저는 풀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 또는 정부 산하의 이런 농업 관련한 연구기관들이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더 연구를 하고, 그 농가에다가 좀 부담을 덜 하면서도 새롭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만들어줘야죠. 네네. 기자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왜 한국형 알파고는 안 만드냐. 지난 정부에서는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국가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대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닭진드기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에서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을 때도 이제 서상의 충남대 수의과대학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있으셨어요. 네네. 과학기술 R&D 예산을 이제 재분배하는 곳인데,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이런 데는 이제 예산이 잘 돌아가는데, 이제 닭진드기 퇴치
그리고 네. 농업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되게 네, 별거 아닌 네. 것처럼.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 돈이 안 된다고 그렇죠. 예. 생각하니까. 예. 네. 근데 사실은 소비자들의 어떤 뭐 권리 네. 또 소비자들의 건강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당장 뭐 GDP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걸 뒷전으로 놓아두는 건 아니죠. 이게 정부가 할 일이라는 것이 그냥 뭐 기업들 수익 늘려주고 뭐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뭐 정책의 모든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국민들의 후생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계란값 올랐을 때 이제 알당 한 판당 8,000원 됐을 때 이제 김재수 전 장관이 계란 수입하겠다 카드를 꺼냈고 네. 이제 지금 수입하고 있거든요. 전체의 10%. 네. 10%면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친대요. 네. 근데 이제 농민들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계란값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네. 계란값을 올라갈 것 같으면 물가 통제는 재빨리 정부가 이제 나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게 사람들이 계란값이 올라야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래가지고 네. 이를테면 닭진드기 퇴치 이런 데 예산이 갔는데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좀 축산 방식 개선해야겠다. 닭진드기 문제에 내 세금이 좀 투여돼야겠다. 네.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게 무조건 계란값 싸게만 유지하고 뭐가 터져든 계란값은 똑같아야 된다는 신호를 자꾸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리고 외국산 계란이라고 그러면 다 뭐 문제가 없고 친환경인가? 그렇죠. 그래서 나는 외국산 계란이 좀 더 꺼림칙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먼 멀리서 뭐 장거리에서 왔으니까. 이제 수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예. 네네. 지금 이제 정상빈 인턴 기자가 잠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입되고 있는 계란이 이제 베트남하고 태국에서 오는 건데 네.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거든요. 네. 닭이 그러니까 더운 날씨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진드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닭이 일단 컨디션이 안 좋으면 산란율이 떨어지고 네, 네. 가열의 어떤 그 질도 떨어지는데 네. 이제 그거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닭이고 그리고 네. 이제 한 농가에 이제 취재를 했었을 때 네. 거기 일하는 이제 태국 노동자들이 네.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태국에서는 태국 계란 안 먹는데 네. 왜 어머. 한국에서 태국 계란을 수입해서 오냐고. 어머, 네. 어머. 우리도 이거 되게 믿지 않고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는 계란인데 여기서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한국 사람 먹는 걸 보고 되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네.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 자체적으로 일단 날씨도 안 좋은데다가 약도 네. 막 뿌리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게 약값, 그러니까 이제 계란값이 싸져야 되니까 네. 이제 그걸 수입해서 먹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제가 사실은 우려했던 상황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산 계란 딱 수입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결국 물가 관리 관점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싼 데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태국하고 뭐 베트남 같은 데서 수입하면 사실 우리보다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후도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걸로 정부는 이렇게 해서 일단 계란값 올라가는 걸 막았다 이런 식의 이제 생색내기용 이제 신용을 그렇죠.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전혀 아니고 사실 어찌 보면 문제를 더 키울 수 새로운 있겠네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부 당국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정부 당국자들은 네. 좀 반성하시고 이런 대증적인 요법 말고 정말 좀 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산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해법들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가격을 이제 좀 잡기 위해서 수입을 한다 이랬을 때 또 그 소비자들은 그래 좋아 이랬는데 내박을 알고 보면 그냥 가격을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그런 대책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진짜 먹거리에 대한 건강을 생각한다면 뭐 안전이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게 오히려 더 문제점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그래서 언론들도 좀 너무 이런 게 터지면 뭐 너무 단발적인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박은하 기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쓴 기사 제가 봤는데 이렇게 되게 종합적이고 뭐 체계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이 많이 없고 뭐 아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조금 있는 내용도 뭐 DDT 살충제 뭐 검출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면서 마치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막 비난해가고 막 이렇게 가는데
좀 차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근본 원인을 짚어서 사실 우리가 뭐 예산 배분부터 또 연구 역량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까지 이런 게 모두 나라의 저 사회의 자원이잖아요. 이 자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배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언제 관심 가졌느냐는 듯이 막 엄청나게 막 때리고 막 그러고 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정부 보고 그러면 정부도 그 압력 때문에 사실 또 외국산 뭐 계란 수입해서 뭐 일단 계란 가격 앙등맞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늘 이슈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레파토리가 늘 반복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차분한 보도 또 언론의 태도도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조차도 좀 그렇게 가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부에서 닭고기 얘기를 했지만요. 이 소비자들이 계란은 물론이고 닭고기도 위험한 거 아니냐.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 대응을 보니까 좀 불안하다. 닭진드기에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도는데요. 기자님, 안전성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일단 닭진드기 기사의 출처는 저인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죠. 네. 출처가 그쪽이니까요. 네. 감염이라기보다 그것을 이제 닭진드기 일하는 농업 노동자에게 들러붙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닭에게 올며 붙으면 사람한테도 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거하는 과정에서 살충제 안 쓰고 어떻게 하려다 보면은 막 몸에도 붙고 막 브레지어 속이라든가 이런 데도 막 들어간대요. 헐. 끔찍하죠. 예. 헐. 그러면 약간 그거같이도 할 수 있겠다. 사면발이 같이. 근데 이게 사면발이요? 사연발이가 뭐냐? 그 있잖아요. 네. 그 음모에 붙어 있는 그거 네. 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생식기에도 들어간다고. 아, 그래. 그럼 맞네. 닭진드기가 이제 사면발이처럼. 근데 이제 네, 얘기해 이게 주시죠. 일반인에게 이제 접할 확률은 거의 없고 아, 이제 일반인에게는. 농업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처한 위험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 이제 체내로 완전히 들어가 사람 나름대로 이제 방어하는 이제 기제가 있기 때문에 몸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들러붙는 게 끔찍하잖아요. 막 몸에 그쵸. 들어가는 거. 네네. 네. 네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살충제 이러도 빨리 싸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살충제를 이제 일부 농민들이 선택을 한 거죠. 네. 네. 아, 그렇군요. 이제 네. 사람한테도 옮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직접적인 건 이제 농민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닭을 우리 닭 안 키우니까 우리에게 얼마 확률은 그렇죠. 그냥 없다고 봐야죠. 계란 자체 붙어서 나오는 경우는 그렇죠. 거의 예, 그런 건 없다라고 없으니까요. 생각해야 예. 되니까요. 예. 아, 그렇군요. 저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안전성 문제 그리고 요즘 이 살충제 계란 사태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기자님 마무리로 한번 얘기해 이제 주시죠. 마지막 멘트인가요? 네네. 저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닭진드기가 뭔지 처음 알았어요. 아하,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다른 분야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계란 이렇게 많이 먹고 치킨 그렇게 좋아하는데 계란과 치킨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모를 수가 있다니 그게 좀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소비자로서 최종 생산물에 관심이 있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했다라고 봤을 때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언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인증 문제 같은 경우는 저 이제 공부하는 중이라 좀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문제가 터지면 어떤 나쁜 놈을 잡아가지고 책임을 묻고. 예, 걔한테 다. 그래서 걔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어떤 접근이 있는데 지금 인증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증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또 다른 괜찮은 인증들을 만들고 그러면은 농민 입장에서 인증 한 2개, 3개 준비하면서 문제는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농식품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일에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 인증제도 관리제도 만들면서 농식품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하는 일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대인 소장님 말대로 얘를 없애야 이게 다 해결이 된다 이게 아니라 생산 과정부터 이제 우리 밥에 오르기까지 누가 적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차근차근 논의하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이제 먹거리 안전부터 해가지고 뭐 요즘에는요, 뭐 생리대까지.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안전에 대한 이 불안감이
정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싸게 네. 그냥 빨리 양 많게 이렇게 사용하고 먹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또 이 자리를 또 같이 해주셨던 정상빈 기자님 또 마지막으로 뭐 저희 낙곱사 청취자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농가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계란을 사실 원래 씻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계란을 그냥 껍질을 그냥 까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검출되는 그런 성분들도 사실은 뭐 물로 씻어내면 어느 정도는 이제 희석이 된다고 네. 그 농민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농가 측에서도 네. 계란을 씻어서 먹는 편인데 네. 이게 이제 정부 관리 이렇게 뭐 검열을 온다거나 이럴 때 네. 얘기를 해도 한 번도 이게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네, 네. 되게 좀 이렇게 울분에 차서 얘기를 하셨던 분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청취자 분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 뭐 계란 드실 때 씻어서 드시면 그래도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감소되지 않을까. 훨씬 많이 감소되죠. 네. 사실 뭐 저 포도 가수원집 아들로서 또 말씀드리면 예. 포도를 드실 때도 네. 하나 씻어서 가능하면 하나 다 이렇게 씻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일단 물에 푹 담가 놓으세요. 네. 식초 몇 방울 딱 네네, 해가지고. 식초 몇 방울 담가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알이 사실은 좀 해체해서 뜯어서 먹는 게 사실 훨씬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하. 그리고 그렇군요. 저는 뭐 워낙 속달이다 보니까 포도 껍질에 이빨 그러니까 입술이나 최대한 이런 걸 적게 이렇게? 최대한 적게 하고 먹는 방법도 알아요. 이걸 사실은 포도 알을 살짝 앞 구멍 있잖아요. 포도 꼭지 붙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살짝 벗긴 상태에서 살짝 밀면서 입을 갖다 대면 그게 싹 밀려 나오거든. 근데 사실 이 포도의 그 진짜 진미는 껍질 안에 있는 그 즙이거든요. 쪽쪽 빨아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쪽쪽 빨아 먹을 수도 있어. 그래요? 그런 스킬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안에만 빨면 되지 밖을 구입지 빨 나는 건 막 없잖아. 미친 듯이 쪽쪽 빨아 먹거든. 그랬거든. 아니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안전하지만 다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근데 기자님 너무 감사한 게 저는 그 보통 이제 계란 딱 사가지고 네. 가끔 이 깃털 묻어 있는 닭 있거든요. 네. 그 달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따끈따끈한데 이래가지고 그냥 그 바로 먹고 깃털이 묻어 있네 이러면서 깃털까지 같이? 그래가지고 뭔가 닭에게 내가 직접 채취한 것 같은 그런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러지 말고 씻어서 네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 달걀도 씻어서 드시는 게 좋다라는 아주 꿀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세요. 나는 꼽살이다 163회 오늘은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 불안 그리고 분노로 들끓게 한 살충제 계란 사태 그리고 축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님이 쓰신 기사가 있는데요. 이 농가의 닭진드기 전쟁 어떻게 외면당했나 중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점진적인 방법이라도 시행이 된다면 계란값은 반드시 오른다. 농민도 소비자도 행복할 수 있는 적정한 계란값은 얼마일까? 한 알에 250원, 500원, 1,000원? 어느 선에서 답을 찾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네. 참 딜레마네요. 네. 지금과 같은 공장식 축산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 질병과 해충에 약한 병든 가축들 때문에 점점 더 독한 약을 쓸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건강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하자니 가격이 또 걱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만 풀다가는 정말로 가축도 병들고 우리들도 병드는 길로 빠져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쉽지는 않겠지만요. 농민도 소비자도 행복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박은하 경향신문 기자님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들을 위해서 맨눈으로 또 앞으로 열심히 또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인턴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주 최고의 광고 천재 팟캐스트계 이재석. 내가 뭐 광고 멘트를 잘 뽑은 건 아니잖아, 솔직히. 광고 좀 많이 끌어와 주세요. 네. 선딘 오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 지금까지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와!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